네. 즐거운 일요일 오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31번 문제. 몇 개입니까? 이렇게 실제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그죠? 공익에 관한 두 가지 문제를 합해서 우리가 한 번에 체크해 보자고 이렇게 냈습니다.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짜증내지 마시고. 공익을 이해하는 관점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체설은 뭡니까? 실체설은 우리 기억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기억에 나와 있는 대로 공익이란 사익을 초월해서 선험적이고 규범적인 어떤 게 존재한다. 그래서 사익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사익을 초월한 선험적인 규범이 존재한다. 자, 반면에 과정설은 이해해보면, 과정설은 공익이란 사익 간의 협상과 조정을 통한 집단 과정의 결과다. 그래서 과정설은 사익의 합 혹은 사익의 조정을 통해서 도출된 게 공익 과정설이다. 그죠? 그래서 이 공익 도출 과정,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과정설에 의하면, 과정설은 실체설은 선험적이고 규범적인 어떤 공익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면 뭔가 뜨겁게 차오르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이런 실체설적인 관점인데, 문제는 그게 뭔데? 뜨겁게 차오르는 뭔가가 뭔데? 라고 하는 이런 신비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거, 혹은 뭔가 우리에게 바람직한 공익이 있으니 너네 다 여기에 맞춰서 따라와라. 그죠? 우리 사회의 공익은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이니 노동자의 인권이니 부의 불균형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제기하면 너네 다 빨갱이다. 빨갱이 이렇게 치유하면서 끌고 왔던, 몰아붙이면서 끌고 왔던 이 전체주의나 독재로 흐를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죠? 과정설은 사익이 앞이니까 공익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쉽고, 특히 최근에 이 네트워크 뉴 거버넌스 하에서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협의와 합의 조정을 통한 공익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정설이 더 부각되는데, 이때 과정설의 문제는 뭐냐면, 목소리 큰 소수의 이익이 다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공부 그만하고 짜장면 시켜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밥이나 먹읍시다. 짜장면 시켜 먹읍시다. 해서 뭐 드시겠습니까? 했더니, 그죠? 앞에 있는 분이 짜장면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짜장면을 이렇게 시켜버렸다. 그죠? 내 속마음은 짬뽕 먹고 싶었는데, 그죠? 이렇게 되면 뭡니까? 목소리 큰 소수의 이익이 다수의 이익을 지배하는 게 문제된다. 그래서 이 절충설은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익을 떠난 공익이란 건 생각하기 어렵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익을 떠난 공익 개념의 이해는 어렵다. 그런데 소수의 이익, 소수의 지배가 문제된다면, 그러면 수적으로 다수의 이익이 공익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절충설 혹은 합의설이라고 불리는 입장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절충설은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절충설을 제기한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이 공공선택론을 주장한 사람들인데, 이 공공선택론자들은 비시장 분야에 대한 선택, 의사결정의 선택에 관한 문제 경제학이죠. 그죠? 그래서 비시장 분야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펼쳤던 공공선택론자들은 공공재의 공급 과정을 다 이 수요자와 소비자에서 정부를 공공재 공급자로, 시민을 공공재 소비자로 이해하고, 공공재 소비자로서 시민의 이익이란 측면에서 공익을 소비자의 이익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익 절충설에 따르면, 합의설에 따르면 공익이란 다수의 이익이자 소비자의 이익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텐데, 다수의 이익은 알겠는데 그게 왜 소비자의 이익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다수의 이익으로 본 사람들이 공공선택론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 공공재 수요 공급 경제학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공익도 공공재의 소비자의 이익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다.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D급번 볼까요? 가정설에 의하면, 그래서 다수의 이익이 가정설이 아니라 절충설에 의하면, 그죠? 절충설 합의설에 의하면 다수의 이익이 공익이 된다. 최근에 법원의 판결 경향은 주택 밀집 지역 근처에 나이트클럽이나 러브호텔이나 이런 게 들어서는 걸 방지하고 싶은데, 심정적으로는 법에서는 기속행위, 그래서 법에서는 법 규정에 근거 요건이 있으면 그대로 허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라. 그죠? 그래서 재량행위라면 어떤 재량의 일탈 남용을 적용해 볼 텐데, 그래서 러브호텔 허가를 행정이 거부한 데 대해서 그 거부 처분이 타당한가라는 판결에서 공익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공익이 뭐냐? 그 공익이 뭔지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쳤습니까? 다수의 이익입니까? 아니죠. 뭔가 공익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춰볼 때 아파트 밀집해 있는 지역 옆에다가 나이트클럽을 허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식의 판결을 하는 거죠. 이런 법원의 판결 경향은 뭔가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 그런 공익이 있잖아, 그런 거랑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실제설적 관점에서 공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체설은 각 사회 집단의 이익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공공이익이 존재한다, 그래서 선험적인 어떤 이익이 존재한다는 거고, 각 집단의 이익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니 그 이익들 간의 조정, 합의를 통해 공익이 형성된다는 건 과정설의 입장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익 과정설은 이런 공익이 뭔지에 대해서 타협, 합의, 조정이 필요한데, 그런 의사결정 절차가 발달되지 못한, 토론 절차가 발달되지 못한 신생 국가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이런 게 잘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잘 적용될 수 있겠죠. 그죠?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서 리을과 같은 내용인데,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 그래서 집단 간 이익의 조정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서 너네 그런 행동들이 공익에 반해 라고 할 때는 집단 간의 이익의 합이 아닌 구체적인 어떤 실체적인 내용의 공익이 있는데, 너네 그런 과도한 주장은 실체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공익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타당하지 않은 게 3개인가요? 3개? 맞죠? 네. 타당하지 않은 건 3개가 되겠네요. 자, 행정가치에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있는데, 프린트 1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본질적 가치는 공익이나 정의, 형평, 자유, 평등이다. 자, 그래서 우리 본질적 가치 중에 무슨 수단적 가치에 있는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하듯이 무슨 성자를 붙일 수 있는 건 형평성이다. 그죠? 형평성. 그래서 32번에 1번이 될 겁니다. 자, 민주성은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민주성과 능률성이 대립할 때, 민주성과 능률성을 조화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고려할 때, 그러면 민주성은 목표 설정 개념으로 이해해서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정책 목표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능률성, 그래서 능률적인 집행을 강조하면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행정 이념 간 갈등 해소 방안으로 우리 프린트 오늘 마지막 40분 문제에서 볼 텐데, 그런 식으로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배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얼핏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그러면 민주성은 능률성에 비해서 본질적 가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32번 문제의 정답이 형평성인데 보기 지문 중에 투명성이나 책임성 대신에 민주성 하나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민주성을 많이 오답으로 체크를 합니다. 민주성은 능률성과의 비교해서 그렇게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본질적인 가치인 건 아니다. 본질적인 가치는 단순한 민주성이 아니라 그 전에 자유나 평등 같은 거 행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는 공익, 정의, 형평, 자유, 평등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본질적 가치로서 33번 문제에 나오는 롤제 정의로는 뭘 얘기하는 건가? 자, 롤즈의 정의론을 이야기할 때는 피자 얘기했죠. 그죠? 피자. 자, 피자 한 판 먹고 합시다.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 가게 아저씨가 실수로 피자를 안 자르고 동그란 원판이 그대로 왔다. 그죠? 자, 3명이 피자를 먹는데 저보고 선생님이 자르고 선생님이 먼저 골라가세요 이러면 저는 냉정하게 피자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제가 이거 혼자서 처묵처묵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런 입장이 아니라 제가 선생님 먼저 드세요 하고 제 입장을 배려해줘서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 서로가 무지의 베일 속에 갇혀 있는 서로 동등한 입장이라면 피자를 자르세요 이러면 내가 첫 번째 피자를 가져갈지 두 번째 피자를 가져갈지 세 번째 피자를 좀 불공평한데 세 번째 피자를 가져갈지 모르니까 최대한 공평하게 3등분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지막에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서 최악의 조건에서 그죠? 그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제일 크려면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제일 크려면 가장 공평하게 분배해놔야 내가 가져가는 몫이 큰잖아. 그죠? 조금이라도 불공평하면 좋은 걸 누가 먼저 가져가 버리면 나는 불공평하게 되겠죠. 그죠? 이게 내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최소 가장 열악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이야말로 분배에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분배의 측면에서 분배적 측면에서 정의를 이해하는데 이때 정의의 판단 기준은 최소 극대화 원리다. 그죠? 요거를 맥시민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그죠? 끊어서 뒤에부터 읽는다 그랬죠. 그죠? 민 최소가 맥스 극대화되는 기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원초적 상태에서 내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고 누가 어떤 사람들이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맥시민 기준 최소 극대화 원리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게 정의에 입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의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사회에서 자원 배분은 일단 시장 자율에 맡긴다. 그래서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시장에 맡겨놨더니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더라. 그죠?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더라. 뭔가 분배의 형평성이 깨져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때 개입하게 된다면 일단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었는지 기회균등의 원칙을 먼저 적용한다고 했죠. 그죠? 저 혼자 자르고 제가 먼저 가져가니까 이런 문제 됐으니 다른 사람이 자르게 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기회에 공정성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저렇게 큰 거 혼자 처묵처묵하고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차등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차등 조정의 원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다? 기본적 자유의 원칙. 일단 시장을 더 신봉한다. 시장에 의한
분배 형평성을 기대해 보지만 그게 이런 불균형 분배적 정의가 깨지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정부가 개입하는데 개입해서 바로 차등 조정 막 나서서 조정해버리는 게 아니고 먼저 혹시 기회가 제대로 공평하게 주어지지 못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면 차등 조정의 원칙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와 차등 조정의 원리가 충돌하면 일단 자유의 평등 원리 요게 1원리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차등 조정 원리 들어간다. 그래서 제1원리, 제2원리, 제2원리 안에서도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 조정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더 우선하고 더 우선한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죠? 분필. 자, 그래서 전통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양극단 지향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양자로부터 다 비판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11페이지 프린트를 보면 조금 편집이 예쁘게 안 돼서 말로 이렇게 좀 늘어져 있는데 무지의 베일, 서로 내가 몇 번째 피자를 선택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죠? 상호 무관 심적 합리성, 남이 얼마나 큰 걸 가져가고 이런 건 관심 없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배려해 줄 필요도 없고 내가 큰 피자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다. 그죠? 상호 무관 심적 합리성 속에서 최소 극대화 기준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그래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데 그로 인해 야기된 결과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차등 조정의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근데 이때도 정부가 바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일단 동등한 기회 제공이 안 됐는지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먼저 접근해 보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했음에도 분배적 정의가 깨지고 있다면 차등의 원리에 따라서 정부가 조정하게 된다. 그죠? 네, 이게 롤즈 정의론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원칙 간 우선순위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를 우선하고 기회균등 원리, 차등 조정 원리 순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조화를 추구했지만 한편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차등 조정의 원리를 고려했다는 측면에서 비판하고 사회주의자들은 그래도 기본적 자유의 원리를 1원리를 우선한다라고 딱 밝혀놓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도 비판하고 양자의 비판을 모두 다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34번.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은 사실 능률성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비교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죠? 그 부분에서 또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기계적 능률성은 성과를 계량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거고, 사회적 능률성은 인간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데, 사회적 능률성이 사회적 형평성의 보장과는 관련이 없죠. 그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이어서 보겠지만 어차피 조금 미리 당겨서 보면, 자, 과학적 관리론은 분업화의 원리에서 출발한다. 그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자동차 철제 차체를 찍어내고 타이어를 끼우고, 그죠? 엔진을 끼우고 백미러를 끼우고 에어백을 끼우고 페인트 칠을 해서 차가 생산돼 나온다. 그죠? 이렇게 업무를 생산하는데 차체 조립하는 것부터 페인트 칠하는 것까지 하나를 다 한 사람이 해서 수제 자동차를 만들어내면 참 좋겠으나 이렇게 할 때 능률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차체 찍어내는 교육받아서 그것만 반복해서 하고, 타이어 끼우는 애는 타이어만, 페인트 칠하는 애는 페인트 뿌리는 것만 교육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때 한 가지 일만 반복해서 하게 되니까 훨씬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분업화의 원리는 곧 전문화의 물리다. 그죠? 그래서
분업화된 그 한 가지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걸 바탕으로 요 업무 동작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어떤 동작으로 연구를 하면 되고 동작으로 일을 하면 되고 그런 일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면 한 시간에 몇 개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연구해서 표준 과음량을 도출하는 거죠. 그죠? 한 시간에 차체 조립 차체 찍어내는 건 한 시간에 한 대 이러면 하루 8시간 일하면 하루에 8개 해야 된다. 그래서 8개 해야 되는데 10개 하면 그에 따라 돈을 더 주고, 그죠? 5개 하면 처벌해라. 차별적 성과급제를 도입한 거죠. 이런 업무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드 자동차 회사는 노가다 시장에서, 인력 시장에서 일당 1달러가 기본이 된 시점에 10달러를 뿌린 거죠. 그죠? 왜? 자기들은 분석되어 있으니까 일단 10달러 주되 들어와서 이만큼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표준과 함량에 대한 분석이 다 돼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과학적 관리로는 이런 전문화, 이런 과정의 원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능률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근데 이때 이 개인은 마치 기계 부속품처럼 내가 엔진 올리는 사람이면 엔진 부품처럼 엔진만 집중하는 거고, 백미러는 백미러만 집중하는 거고, 에어백은 에어백만 집중합니다. 그죠? 인간도 똑같이 이 작업 과정에 투입된 인간도 똑같이 이 작업 과정처럼 그 업무만을 중심으로 조직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일을 한다. 그래서 기계적 능률성을 추구합니다. 대신에 돈을 주겠다는 거죠. 합리 경제적 인간관으로. 그래서 능률성을 실현하되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인간의 측면에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 생깁니까? 인간의 저런 기계 부속품화, 인간 소외, 몰가치성, 이런 부분들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차 만들려고 들어와서 폰차서 한 땀 한 땀 하면 힘들어도 이까지 오면 공중률 한 70% 됐다, 80% 됐다, 이런 만족을 얻으면서 일을 하고 한 대 완성했다, 이런 게 있는데 하루 종일 백밀러만 끼우다 보니까, 그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이런 혼란 문제, 이런 것도 생길 겁니다. 그죠? 이런 과학적 관리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호손 공장 실험에서 이런 과업 구조 설계, 이렇게 조직 구조를 이렇게 어떤 단위로 나눌 거냐 하는 조직 구조 설계에 대한 관심에서 이걸 입증하려고 했던 호손 실험 결과, 구조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사회적, 심리적 소속감,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심리적 존재더라. 그래서 자기 소속 집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하루에 에어백 8개 달아야 되는데 내가 맘먹으면 16개도 달 수 있다. 근데 내가 16개 달면 그때부터 표준과음량이 16개 되면 우리 동료들이 다 16개 해야 되잖아. 그죠? 동료들이 적당히 해라, 그냥 시킨 대로만 하자, 이렇게 하니까 돈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6개 끼우고 돈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개 끼우고 말더라, 동료들을 위해서. 그런 비공식 집단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채워줘라. 사회적 존재, 심리적 존재로서 인간 욕구를 채워줘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인간관계론에서는 이런 사회적 능률성의 충족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사회적 능률성을 중시하게 되는데, 둘 다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게 조직 내 구성원의 성장이라든지 만족을 위해서 사회적 능률성을 실현합니까? 아니죠. 그죠? 이런 기계적 능률성의 실현이나 사회적 능률성 실현이나 둘 다 결국 이렇게 해서 관리자가 돈을 벌기 위한 거죠. 그죠? 조직 관리 수단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을 여전히 수단으로 인식하고 관리 수단으로 들어온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만족감 심어져 봤자 그걸 통해서 저기 있는 것처럼 사회적 형평성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돈을 더 벌겠다. 그죠? 젖소사회학 이렇게 해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 젖소들이 젖소를 배려해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게 아니라 우유 생산량 늘리려고 그렇게 한 것처럼 저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만 인간을 수단으로 인식하는데 조직 목표 돈 버는 거 하고 개인 목표 여기서 돈을 더 주는 거고, 그죠? 경제적 요인을 충족시켜 주는 거고, 조직 목표 돈을 버는 거 하고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
그래서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의 양립 가능성은 둘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돈 벌고 개인도 차별적 성과급제에 따라서 일 열심히 잘하면 돈을 더 주고, 조직 목표 돈을 더 벌고 개인의 비공식 집단에서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도 채워주고, 그래서 둘의 양립은 가능하다. 양립은 가능하다. 그죠? 네. 그래서 틀린 건 이 부분이 틀려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가외성 문제입니다. 그죠? 란도 같은 사람은 가외성을 행정의 낭비가 아니라 안정성, 신뢰성 확보 수단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외성의 산술적 증가는 실패 가능성을 제곱 단위로,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낮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그리고 4번에 있는 것처럼 민주적 사회의 다원화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상이 필요할수록 가외성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 네트워크적 국정운영, 뉴 거버넌스 흐름 하에서 네트워크 참여자 간에, 앞서 공익 논의할 때 나왔죠. 네트워크 참여자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공익이 결정된다. 그래서 공익 실제설이 아니라 최근에 네트워크 관점에 취하면 공익 과정설인데, 그런 공익 과정설에 입각해서 공익을 결정하게 되면 협상 과정에서 가외성의 중요성이 또 증가한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행정의 유연성, 탄력성은 제고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되면 기능 중복으로 인해서 기능 충돌의 문제가 단점으로 제기되는 거죠. 그죠? 기능 충돌의 문제가 발생해서 가외성의 문제가 됩니다. 자, 프린트 한번 볼까요? 프린트 12페이지. 가외성은 중첩성, 반복성, 동등 잠재력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래서 가외성의 중첩성은 같은 기능을 여러 기관이 수행하는 거고, 그래서 뭐 재난관리에서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이런 거 있는데, 또 중요한 대북 정보에 있어서 국가정보원도 수집하고 국방부도 수집하고 각자 수집해서 보고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죠? 반복성은 같은 기능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되 반복적 수행. 자, 중첩성은 죄송합니다. 반복성이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얘기 드린 게, 반복성은 같은 기능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되, 자, 반복성이 동일 기능을 여러 기관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죠? 여러 기관이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대북 정보를 기무사도 보고하고 국방부도 보고하고 하는 게 반복성이고, 중첩성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이런 거 얘기할 때 기능 중첩성 얘기하면서 여기 뭐 대구시에 동구에 있는 화재 진압을 동구 소방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북구나 서구에도 권한을 줘서 같이 와서 화재 진압할 수 있게끔 권한을 나눠 놓는 거, 이게 이제 중첩성인 거고, 동등 잠재력은 지금 실현되어 있진 않지만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비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에 비상용 발전소 평소에 돌아가지 않지만 정전되면 돌아가는 거, 이런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죠?
효용 그렇게 우리가 받고 협상의 사회에 가중될수록 가해성이 정당화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가해성의 효용과 한계 보시면 효용은 불확실성 속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 정확성 제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가능성, 대응성, 안정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강화시킵니다. 자, 뉴 거버넌스 관점에서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계는 잉여나 중복의 발생, 비용의 증가, 기능 중복으로 인해서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암살 또 뭡니까? 기존의 중앙정보부를 활용하다가 그죠? 중앙정보부에서 하던 정보 수집, 그 다음 대통령 경호실에서 올라가는 정보 수집 충돌될 때마다 번번이 대통령 경호실에 손을 들어주게 되니까 이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김재규 씨가 위기감을 느낀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죠? 대통령 암살 과정에. 자, 이념 36번 사회적 형평성입니다.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 그래서 동등한, 수평적인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는 게 수평적 형평성이다.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것은 다르게, 그래서 장애인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 장애인 구분 모집 제도를 통해서 따로 경쟁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게 수직적 대표성이다. 그죠? 사회간접 자본 건설을 위해서 공채 발행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누리는 다음 세대에게 너네도 혜택 보니까 혜택 보는 사람 누구나 수익자, 혜택을 보는 사람,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비용 부담해라라는 게 수익자 부담 원칙인데, 현재 세대로 여러분들 현재 세대 비용으로 대구 지하철 3호선을 다 놓은 다음에 미래 세대는 3호선을 이용만 할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 즉 공채 발행으로 지은 다음에 지금 세대, 미래 세대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용하는 만큼 비용을 부담해라. 이용하는 사람 동등하게 뭡니까? 그거를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누구나 다 세금을 내라. 같은 것은 같게 이용을 하니까 다 세금을 부담해라. 수평적 형평성의 확보다. 그죠?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이런 것들은 다 수평적 형평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에 기여합니다. 그런데 지역 인재 구분 모집 제도, 그래서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기 위해서 수직적 형평성을 강화하면 할수록 일반적인 응시 기회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수평적 형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소득계층이 높은 사람에게 너네가 돈을 더 많이 가졌으니 세금을 더 내라 하는 누진세 같은 경우에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거죠. 그죠? 수직적 형평성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37번 합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막스 베버는 4번에 보면 관료제를 이런 형식적 합리성의 극치로 설명하면서 강조했다. 그죠? 형식적 합리성, 디징은 5개 분류로 합리성을 분류했는데 우리가 2가지만 기억하자 그랬다. 그죠? 5개 다 기억하기 힘들면 2가지. 첫 번째는 정치적 합리성이다. 뭡니까? 앞서서 정치, 행정, 이론론, 이원론 할 때 정치는 정책 결정, 행정은 정책 집행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굿나우는 국가의사의 결정이 정치고 국가에서 집행이 행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 합리성은 뭐다? 정책 결정 과정상의 합리성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 비중이 크다, 가장 비중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기술적 합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합리성. 보통 우리가 합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참 합리적이네 라는 식의 합리성은 보통 이성적 사고 과정의 합리성을 이야기하는데, 행정학에서 합리성이라고 하면 보통 이 관점으로 이해 많이 하죠. 그죠? 인간의 사고방식이 합리적이 아니다, 그걸 행정학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고, 행정학에서 합리성은 행정이 다양하게 대두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선택으로서의 이 합리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디징은 기술적 합리성이라고 분류했고, 가장 비중이 큰 거는 정책 결정 과정상의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했다. 그죠? 자, 이런 측면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합리성을 이해할 때 제가 이제 만기 사내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만하임이라는 사람은 만하임의 기술적 합리성, 이게 사이먼의 내용적 합리성과 부합한다. 만하임은 실질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 그리고 사이먼은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런 절차적 합리성, 인간의 사고 과정에, 이성적 판단 과정에 절차적 인식 과정에 대한 합리성,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합리성도 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인식함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사고 과정에서의 합리성을 말하는 거라면, 기술적 합리성, 내용적 합리성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합리성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만기산에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게 단어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했고, 자, 시험 문제에서 봐도 4번 보면 목적에 대한 수단 선택의 적합성으로 만하임은 기능적 합리성, 기술적 기능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 또는 기능적 합리성 이렇게 보시고, 사이먼의 만기산의 내용적 합리성이었죠. 그죠? 내용적 합리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디징은 두 개 보자고 했는데, 정치적 합리성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합리성, 정책 결정 구조의 합리성, 가장 비중이 높은 합리성이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죠? 재수의 딜레마에서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죠?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합리성을 이해한 사람은 라인베리라는 학자입니다. 그죠?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말고 라인베리라는 사람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인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요 이번에서 말하는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관계를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라인베리라는 사람이다.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글씨 참 못 쓴다. 좀 더 성의 있게 쓰면 좋을 텐데 막 흩날려서 쓴다. 그죠? 약해서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서, 팔이 아파서, 팔쪽이 얇아서 힘껏 글씨가 안 써지네요. 자, 38번 문제로 갑니다.
비읍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설명을 위해서. 그래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하버드대 교수 뭐라 했습니까? 신뢰가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 못지않게 사회적 자본이란 가치의 핵심 개념인데, 그래서 뭡니까? 사회적 자본에는 이런 신뢰나 상호 호혜성의 규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혹은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구성,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런 사회적 자본이 갖춰지지 않은 나라는 경제 성장이 오래 갈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곧바로 우리나라가 IMF 터져버렸다 그랬죠. 대표적인 저신뢰 국가 한국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IMF 터졌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 자본은 주로 구성원들의 신뢰나 호혜주의적 특징, 악어와 악어새 같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호혜주의적 특징, 수평적 네트워크의 형성 같은 공동체주의적 지향성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자본이 장점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자, 장점은 또 역시 디귿도 있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서로 신뢰하고 믿으니까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으로서 이런 신뢰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 비용을 떨어뜨리게 되죠. 거래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그죠? 자,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여러분이 이제 티셔츠 하나를 사게 되는데 어디 가서 사야 쌀까라고 생각해서 티몬도 들어가 보고 쿠팡도 들어가고 지마켓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탐색 비용이 들어가죠. 의사결정 전에 들어가는 탐색 비용이 있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옷이 왔는데 사진이랑 다르다, 다시 환불하거나 하면 다시 사후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 이렇게 시장과 정부를 비교했을 때 정부에 의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왜? 정부는 독점기업과 같이 아까 X 비효율성 이런 게 있죠. 그죠? 내부 갈등의 비효율성이 있으니 민영화해라 하는데, 자, 시장으로 가면 바람직하냐라고 했을 때 시장으로 가면 이런 거래 비용이 존재한다. 그래서 정부가 제공하면 정부 내부 관리상의 비효율은 있지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거잖아.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거 선택하면 되는 건데, 시장 가서 선택을 하려고 하니 이런 탐색 비용과 사후 처리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 요 전체적인 이 합에 해당하는 거래 비용과 정부 계층제에 의해서 공공 서비스가 공급되면 공무원 인건비부터 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 비용을 비교해서 여기 싸면 정부가 공급하고 여기 싸면 시장에서 선택해야 된다. 이게 이제 거래 비용 이론인 거죠. 그죠? 그러면 신뢰가 확보되면 내가 이 사이트에서 파는 옷은 실물과 사진이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 자본이 확충되어 있으면 그렇게 탐색하는 비용을 줄이고 사후에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하고 하는 일도 없을 거다. 그죠?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다. 그죠? 집단행동의 딜레마와 같은 사회적 신뢰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수직적 네트워크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던 수직적 하면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명령 통제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수평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된다. 그럼 이런 수평적 시민 참여의 확대,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 이런 게 회복되면 사회적 자본을 더 키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사회 자본의 형성이 장점만 있으면 좋을 텐데, 문제는 공공악재의 유발. 그래서 우리끼리 신뢰하는 우리끼리, 그죠? 그래서 토니안이랑 이수근이랑
탁재훈 씨랑 신뢰하는 우리끼리 도박한 거죠, 그죠? 도박업자하고 우리끼리 전화로 메시지 주고 받으면서 남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런 공공악재의 유발, 마피아, 그죠? 우리끼리 내부 결속력을 강화해서 혹은 이제 타 집단에 대한 지나친 이런 배타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우리 향후회가 워낙 끈끈해서 다른 향후회 애들한테 술자리에서 괜히 시비 붙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끈끈함을 가시하기 위해서 남자들 은근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문제됩니다. 그래서 협력적 행태를 촉진시킨다. 구성원의 협력을 강화시키는데 그런 게 오히려 혁신적 조직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했는데 걔가 얼마나 잘하겠어 이런 거죠. 그죠? 우리끼리 이런 거 히딩크 왔을 때 외국인 감독 꼭 해야 돼 이런 거죠. 그죠? 와서 얼마나 잘하겠어?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하면 되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끼리 너무 내부 집단의 끈끈함이 커지면 혁신적 조직 발전을 저해합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자, 정답은 기역, 비역, 시읒입니다. 그죠? 자, 몇 개 물어본 게 아니니까. 니은 넣어가지고 4개씩 하려다가 그냥 기억이 너무 확실해서 기억을 빼고 또 니은을 넣으려다가 조금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39번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경우에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그때그때 재량을 발휘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요구는 충족시켜 줄 수 있는데 합법법을 위반할 수 있겠죠. 그죠? 합법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그죠? 민주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질문 나왔었죠. 실체설적인 판단. 그래서 집단과 집단 간의 이익도 중요한데 그게 우리 사회의 공익과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미국은 신행정학이 등장하면서 흑인 폭동 빈부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를 지향했고 이런 사회적 형평과 같은 가치 지향,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 관점으로 흐리게 됐었습니다. 그죠?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면서 행정의 재량권과 가치 영역이 확대되던 시기에 등장한 이념은 민주성이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고 행정 재량권과 가치 영역이 확대되던 시기, 고전적 행정학의 정치행정 이원론을 비판하고 정치행정 이론론적으로 흘렀던 시기, 이건 뭘 얘기합니까? 경제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치행정 이론론 입장에 섰던 통치기능론이죠. 그죠? 앞서서 아까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분리했었잖아. 그죠? 거기서 정치행정 이론론 관점에서 이제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활용하던 이 시점에 대표적인 통치기능론자였던 디목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는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면서 인간관계론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목이라는 이 아저씨는 통치기능론 관점에서 정치행정 이론론을 강조하면서 인간관계론을 주장했는데 인간관계론에서 말하는 이 사회적 능률성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조직 구성원에 대한 민주적인 관리, 그래서 민주성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은 이 사회적 능률성을 지향해 통치기능론이 사회적 능률성을 지향했다라는 표현이, 민주성을 지향했다는 표현이 맞는 게 됩니다. 디목이라는 학자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맞는 걸로 7급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이니까 5급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 같아. 입법고시에서 나왔던 지문 같은데 여기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이어서 능률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 투입 대비 산출. 그래서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질적 개념에 해당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죠? 행정 이념 중에
행정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충족하게 한다. 대응성을 의미하는 거다. 그죠? 우리나라 발전행정 패러다임에서는 행정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문제 해결, 행정의 계획적, 인위적 변동을 강조했죠. 이때 발전행정 시기에 가장 지향했던 가치는 효과성이죠. 그죠?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하느냐 못하느냐, 포스코를 놓느냐 못하느냐, 수출 1억 불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목표 달성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성의 가치를 지향했다. 그죠? 그래서 비용 대비 산출이 아니라 경부고속도로를 지으면 비용 대비 산출이 아니라 서울부터 부산까지 도로를 완공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과정에서 법 좀 어기면 어때? 이런 거죠, 그죠? 공무원도 좀 부패하면 어때? 이런 식의 아니란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그죠? 이때 지향했던 가치는 효과성이다. 행정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오는 건 오히려 합법성이죠, 그죠?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아니라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라. 법 규정에 있으니까 이대로 행정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두 개 되겠네요. 두 개. 니은하고 시옷이 옳지 않겠습니다. 그죠? 이런 건 이제 풀어보면서 풀어보고 오라는 거는 이렇게 몇 개 세는 게 안 나온다고 했죠. 그죠? 안 나오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자, 행정 이념 간 충돌시 해결 방안은 이론적인 해결 방안이 있고 대안적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프린트 13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론적인 해결 방안은 이론론 어느 하나의 가치만 인정한다. 서열법은 상대적 중요성을 질적 서열을 매겨본다. 가중치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구체적 해결 방안 목표 수단 개념이 민주성과 능률성이 계속 충돌해서 문제가 된다면 민주성은 목표 설정 과정으로 이해해서 목표를 민주적으로 설정하자. 능률성은 수단 개념으로 이해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정 정책 수단을 도입할 때 능률적으로 도입하자. 요렇게 이제 해결 방안으로 목표 수단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한 거지. 여기서 민주성과 능률성 두 개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민주성을 목표 개념으로 능률성을 수단 개념으로 이해하자는 거지. 앞에서 본 것처럼 민주성이 뭔가 본질적 가치고 능률성이 수단적 가치라는 건 아닌 거다. 둘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갈등 해결하자고 하니 이렇게 목표 수단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류한 거지. 요거 가지고 약간 헷갈려 가지고 민주성이 본질적 가치라고 생각하고 아까 32번 문제였나요?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앞서서 얘기했을 겁니다. 장단기 목표는 단기적으로 능률성 추구해서 경제 성장하되 장기적으로 형평성 실현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상위 개념을 만들 수도 있다. 능률성, 투입 대비, 비용 대비, 산출만 고려하다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비용 대비 산출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정작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해야 되는데 도로를 완공 못하면 문제되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하는 효과를 달성하는 기준 안에서 비용 대비 산출을 고려하자 둘을 합해서 효율성 혹은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가치를 선택하자.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40번 문제를 보면 2번 지문이죠. 그죠? 민주성의 가치를 목표 개념으로 능률성을 수단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서 2번이 서로 반대로 얽혀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 내용들은 방금 읽어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 그대로 복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1회는 이론적인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뭐 예습을 못했다 하더라도 돌아가서 복습하는데도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가지고 행정학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복습 가볍게 잘 하시고 2회 내용에 대한 예습을 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